자,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세션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세션의 발표자를 먼저 소개를 해드려야겠죠. 삼성 SDS 브리티 RPA의 구축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에코IT 강경훈 수석님을 소개합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에코IT의 강경훈이라고 합니다. 네, 수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 잘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RPA가 뭔지는 이제 조금 감은 잡은 것 같아요. 너무 발표가 좋았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보시는 분들도 그러면 이렇게 좋은 RPA 어떻게 구축하면 좋을까라고 분명히 궁금해하실 거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수석님께서 멋진 발표를 해주시리라 믿고 발표 자료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그 RPA를 도입을 할 때 도입하는 절차라든가 방법, 그리고 RPA를 도입을 했을 때 그 과제는 또 어떻게 선정을 하고 어떻게 평가를 해서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회사 소개를 먼저 간략하게 드리고 RPA를 도입하는 방법론, 그리고 실제로 아까 잠깐 그 전 세션에도 나왔었지만 주요 사례, 그리고 RPA를 도입하거나 생각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이제 조심하거나 아니면 RPA를 운영할 예정이 있으신 분들한테 이런 것들은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드릴 수 있는 제언, 이런 것들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에코IT만의 꿀팁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에코IT는 이제 전 산업 분야에 걸쳐서 그 디지털 혁신에 필요한 컨설팅부터 구축, 운영, 유지 관리까지 토탈 IT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RPA 관련해서는 컨설턴트, 개발자, 그리고 강사 등 전문가 50여 명으로 구성된 이제 전문가 조직이 있습니다. RPA만 50명이요? 그렇죠. 와. 이분들이 이제 사이트를 나가서 이제 컨설팅도 해드리고 개발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내에서 여기 브리티 RPA 도입을 해야지 그러면 만나는 곳은 SDS가 아니라 에코IT겠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 5월달 기준으로 저희가 이제 POC라든가 프로젝트를 직접 수행한 기업 수가 대략 이제 43개 기업이고요. 그 기업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수행했던 그 과제가 거의 이제 400여 개 과제 정도 됩니다. RPA 진짜 전문가 집단이네요. 그래서 지금 보시듯이 한국남부발전, 예탁결제원, 특허전략개발원, 마크애니, 항공우주산업 이런 여러 이제 업종 불문 엄청 많습니다. 공공기업이든 민간기업이든 이렇게 가리지 않고 대학교도 있고 많은 이제 RPA 수행을 했습니다. 소니도 있어요. 특이하다. 이 정도로 저희 회사 소개를 좀 마치고요. 이제 여러분이 좀 궁금해하실 RPA 도입 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요즘 그 화두가 되고 있는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있는데요. 디지털 혁신, 신기술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자신들의 이제 비즈니스 목표치를 다루고 좀 더 이제 더 나은 전략도 세우고 더 나은 기업이 되기 위해서 이제 디지털 혁신을 많이 이제 감행하게 되는데요.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대규모로 이루어지다 보면 기간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과 맞춰서 대규모 투자도 이루어져야 돼요. 맞아요. 거기다가 이해관계자도 참 많아요. 이 부서, 저 부서, 이 시스템, 저 시스템. 규모가 크다 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정말 점점 산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워지는데 여기서 이제 RPA의 필요성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RPA의 장점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면 일단 RPA는 상당히 이제 저렴하게 구축을 할 수가 있습금이다. 정말요? 네. 저렴하다는 이건 정말 이건 사실인 겁니다. 그리고 투자한 그 수익, 그 투자금을 이제 금방 회수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ROI가 좋구나. 그리고 RPA를 이제 운영을 하면서 인력 아까 좀 전에 전 세션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실제로 인력 운영에 유연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이제 직원들의 만족도가 이제 향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 고객 만족도도 따라서 올라가는 이제 효과를 누리게 됩니다. 진짜 RPA 해서 업무가 단축이 됐어요. 원래 야근하던 직원이 칼퇴를 하게 될 거잖아요. 진짜 칼퇴를 시켜주는 건가요? 일 더 안 주는 거.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 조금 있다가 또 다시 설명드릴 수 있는 설명드릴 내용도 있지만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이제 그런 내용들 때문에 이제 직원 복지가 이제 향상이 되는 측면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 세션에서 발표자분이랑 이제 사회자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휴먼 에러가 없어집니다. 그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사람이 할 때는 간혹가다 실수를 하죠. 이게 그 사람의 컨디션, 감정, 갑자기 어제 무슨 일이 있었는데 막 그런 것까지 복합적인 걸 다 고려해서 일을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전날 예를 들어 과음했네, 잠을 잘 못 잤네, 그러면 막 실수투성이고. 그렇죠. RPA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휴먼 에러가 사라지고 또 하나는 이게 사람이 이제
진행하지 않다 보니 이제 가치 판단이라든가 이런 게 사라져서 정확하게 업무 투명성이 이제 향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효율성이 점점 올라가는 이제 장점을 갖게 되는 거죠. 네네. 이러한 이유로 이제 RPA를 도입하시게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까지 검토하니까 RPA 도입해야겠어. 네. 근데 어떻게? 요거는 이제 아까 그 도입 목적하고 했지만 실은 요새 이제 주 52시간 근무제도가 이제 법적으로 이제 기능을 하고 있다 보니 대체로 이제 기업들에서도 이런 부분 때문에라도 고려를 많이 하시고 계시고 또 요즘에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이 워라벨, 워라벨 때문에도 이제 기업들이 이제 직원 복지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걸 찾다 보니 이제 RPA를 도입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옛날에는 주당 뭐 70시간, 80시간 일하면은 카바가 가능한 그런 업무들이 이제는 법적으로 그렇게 못하게끔 막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RPA를 도입해서 해결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많아졌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런 니드도 생긴 거죠. 네. 그럼 이런 RPA는 이제 어떻게 도입을 할 수가 있느냐 하는 걸 설명을 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쉽게 적용할 수 있고 빠르게 적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듯이 그러다 보니까 다른 일반적인 SI나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와는 달리 손쉽게 몇 가지를 적용을 하고 맛을 볼 수 있는 이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다 보니 POC라는 것도 하게 되고 그리고 파일럿 프로젝트를 운영하기가 쉬워진 거죠. 그래서 이 POC라든가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서 RPA는 이렇구나. RPA를 함으로써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어떤 부분이 있을 수 있구나라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기가 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해관계자들이 설득이 되고 어느 정도 이제 RPA에 대한 개념이 잡히면 그걸 이제 확장을 시키는 거죠. 아까 전 세션에서 이제 설명하셨던 그 사례처럼 어느 정도 그 적은 분량으로 적용을 했는데 이런 효과가 나오니 좋다. 우리 더 확산을 하자. 그리고 이미 적용해본 경험치가 있으니 좀 더 이제 능숙하게 운영도 할 수 있고 좀 더 그 확산하는 데 이제 걸림돌이 많이 사라지고 그러다 보니 점점 더 효율성이 좋아지고 능률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RPA를 도입하실 때는 이런 이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과정을 거치시는 거를 이제 추천을 드리는 건가 보네요. 이 부분은 좀 어려운 말들이 있는데 전 세션에서 이미 다 나와 있던 내용들입니다. 태스크 팀을 만들어서 전략도 수립을 하고 실제로 RPA에 대해서 이 RPA는 좋은지 저 RPA는 어떤지 솔루션에 대한 비교도 하셔야 되고 실제로 RPA를 적용했을 때 그 프로세스에 대한 평가도 하셔야 되고 이 프로세스는 뭐 어울리지 않았는데 우리가 RPA로 만들어서 얘는 좀 아닌 것 같다라든가 얘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RPA로 만들었기 때문에 뭐 효율성이 참 좋아졌다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어떨 때는 RPA를 위해서 프로세스를 수정하는 케이스도 생겨야 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던 그 방식대로만 업무를 하는 것보다 RPA가 이런 걸 더 잘할 수 있으니 우리 업무를 이렇게 바꿔보는 건 어떨까라고 해서 업무 프로세스를 재설계를 해서 이걸 RPA에게 맡겨주는 거죠. 그러면 업무 효율이 이제 극단적으로 향상되는 케이스도 발생을 합니다. 보통 그런 케이스가 어떤 특출난 뭔가 이렇게 창의력이 좋은 직원이 그 업무를 딱 맡게 됐어요. 그러면 이거 왜 전임자는 이렇게 한 거야? 되게 불편하게 일을 했네. 난 이렇게 해야지. 이런 케이스가 정말 간혹가다 발생을 하잖아요. RPA도 그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물론 그걸 이제 아주 자동화해서 뭘 다 해드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걸 발견할 수 있는 케이스가 그 사례가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예를 했는데 컨설턴트라든가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이제 하다 보니 요거는 RPA가 이런 걸 더 잘할 수 있으니 이런 부분으로 좀 변경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라고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효율성이 더 높아지는 거고. 그리고 아까 전 세션에서 그 스텝 데코더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참 좋은 기능 중에 하나예요. 저희가 SI라든가 이런 큰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가서 업무 분석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걸려요. 그게 제일 오래 걸리지 않나요? 그렇죠. 그리고 그 분석 시간에서도 실제로는 사람과 사람이 대화를 하다 보니 커뮤니케이션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하는 업무를 남한테 말로 설명하는 게 진짜 어렵잖아요. 문서화하는 것도 어렵는데 이거를 설명하라고 해서 저 사람이 이걸 알아들었을까? 업무를 아예 맡겨버리지 않는 이상은 이해하는 건 정말 어려운데 이제 그렇게 이제 RPA에 관련된 툴도 어느 정도 제공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구현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도 고려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RPA가 이제 구성이 다 되고 회사에 어느 정도 이제 도입이 되고 나면 실질적으로 운영도 하셔야 되잖아요. 그거를 다른 분들이 운영해 주시는 것도 아니고 업무랑 관련된 부분이니 실제로는 업무 담당자들이 제일 잘 알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조직도 마련을 해 주셔야 되고 운영하는 이제 프로세스도 이제 마련을 해 주셔야 되는데 브리티 RPA 같은 경우는 이제 포탈이라는 개념으로 뭐 대시보드라든가 뭐 이런 기능들도 제공을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옆에 이제
그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툴들 그리고 브리티 어시스턴트라고 해서 이제 챗봇하고 연동을 하게 되면 RPA하고 직접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RPA랑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는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제 RPA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운영할 거고 해서 이제 RPA를 도입하자고 이제 솔루션까지 정해서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면 도대체 어떻게 과제를 뽑아낼 것인가라는 과제 문제가 생기는데 좀 사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제 RPA라는 게 기술 자체가 나온 지 금방 나온 기술도 아니고 꽤 오래된 거군요. 아주 오래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조금씩 이제 점점 이제 성숙해지고 있는 단계로 이제 접어들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뭐 글로벌 사례도 생기고 그리고 국내에서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만 해도 뭐 40여 개 기업에 대해 갖고 사례가 있으니 그런 사례들을 이제 활용을 해서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비슷한 업무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면 좋겠어라고 해가지고 그런 사례와 비슷한 사례들을 이제 찾아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한 점은 RPA에 대해서 개념이 익숙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 사회자분이 얘기하셨지만 오늘 처음 본다고 하신 부분이 있으시잖아요. 그러니까요. RPA가 돌아가는 걸 딱 보면 보는 순간 개념이 바뀌어요. 사람이 생각하는 방식도 바뀌고 나는 이런 거구나라고 생각이 되면 이런 업무들이 있었는데 이것도 할 수 있겠네라는 생각이 바뀌어요. 그러네요. 그런 생각을 이제 고쳐 드리고 하려면 RPA에 관련된 워크숍을 이제 진행을 해주시거나 아니면은 직원들에 대한 간단한 RPA 교육, RPA는 이렇게 해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는 걸 만들 수 있다는 그 교육을 시켜드리면 RPA에 대한 개념이 잡히니 실제로는 본인들 하는 업무 중에서 어떠한 업무들을 가지고 과제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거를 먼저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 RPA 워크숍 같은 거 하게 됐을 때 일단 RPA를 사용함으로써 혹시 뭐 나의 자리가 위태위태해지는 거 아닌가라는 불안감도 해소를 하면서 당신들의 여러분의 업무를 빨리 해줄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라는 거를 딱 보여주면 그러면 내가 하는 업무는 이런 거니까 이거를 RPA에 적용하면 되겠다라고 막 자발적으로 아이디어가 막 나오겠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처음에는 생각을 안 했다가 RPA가 오면 내가 어떡하지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소극적으로 대응하시던 분들도 저거 정말 편해. 나 이것도 해볼래 저것도 해볼래 하는 케이스도 많이 발생을 합니다. 진짜 긍정적인 현상이네요. 그거는. 그래서 뭐 그렇게 아주 여러 개의 과제들을 먼저 이제 취합을 하시고 나면 이제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컨설턴트 분들이 가서 그 과제들에 대해서 이러한 템플릿을 가지고 평가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지만 이제 구현 용의도 RPA로 이걸 구현할 때 얼마나 쉽게를 할 수 있는가. 이게 너무 어려우면 RPA도 구현하기가 힘든 케이스가 발생을 하고 시간이 또 길어지거든요. 그런 건 배제하는 게 낫겠죠. 오히려 그것보다는 좀 쉽게 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으니까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투자를 했으면 투자에 대한 회수도 빨라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밑에 설명드렸던 이제 정성적으로 이제 중요도. 그러니까 회사에서 이 업무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런 부분들까지 전체적으로 고려를 해서 사분면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평가를 하게 됩니다. 무슨 경제학 수업 듣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옛날 대학교 생각나네요. 쉽습니다. 그닥 어렵진 않습니다. 밑에는 이제 중요도. 중요도가 낮은 곳에서 이제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그 왼쪽 수직선은 구현 용이도가 낮은 그 어려운 쪽에서 이제 쉬운 쪽으로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측 상단에 있는 거. 그래서 사분면으로 이렇게 나누면 1사분면에 있는 거기에 모여 있는 평가가 업무들. 받은 그 현업 업무들이 이거는 꼭 해야 되고 하면 이제 기업에서 바로바로 이제 그 투자한 그만큼의 이제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과제들로 평가가 되는 거죠. 반드시 필요하겠네요. 그렇게 해서 1사분면에 있는 업무들이 무엇인지를 발굴하는 게 제일 우선적으로 진행이 돼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2사분면과 3사분면에 있는 애들은 이제 어느 정도 구현 난이도가 어렵지만 중요하니 꼭 해야 되는 거. 그리고 좀 중요도는 떨어지는데 구현 난이도가 쉬우니 해놓으면 기업에 정말 많이 도움이 되는 애들. 이런 과제들이 이제 모이는 부분을 이렇게 이제 평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RPA 하나 도입하는데 우리 회사의 어떤 비즈니스 프로세스나 업무를 한번 재검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루어지는 업무들 중에서 어떤 건 중요하고 어떤 건 그렇지 않은가도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되게 좋은 시간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된 과제를 저희가 이제 밖에 나가서 저희들이 이제 작업을 했던 사례들을 이제 간략하게 이제 모아놓은 장표인데요. 뭐 그룹 1로 표현이 되어 있는 부분들은 반드시 실행을 해야 되고 가장 우선적으로 처리를 해야 되고 그룹 2가
3, 4분면하고 4, 4분면에 이제 걸쳐 있잖아요. 이게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실제로는 그 컨설팅 분과 기업 팀에서 서로 얘기를 해서 우리는 3, 4분면을 먼저 할 거야. 아니면은 2, 4분면, 3, 4분면과 2, 4분면에 걸쳐 있는 이런 중요도도 우리는 놓칠 수 없어. 이렇게 해서 쭉 이런 형식으로 이제 그 과제를 이제 선정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즉 과제를 평가를 하고 우리는 RPA에 대한 과제를 어떻게 구현할지 이제 로드맵을 설정을 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과제를 이제 수행하게 나가게 되겠죠. 이건 어디까지나 가이드라인일 뿐이라는 거네요. 그렇죠. 어찌됐든 중요도와 난이도 이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고려를 해서 이렇게 과제를 먼저 선정을 하고 이 우선순위에 따라서 차근차근 이제 진행하는 게 RPA를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그 간략하게 뭐 도입 방법이라든가 과제 구축하는 방법까지 이제 했었고 뭐 아까 전 세션에서 저는 이제 동영상을 직접 보지를 못해서 어떤 그 사례가 나왔었는지 모르겠지만 요거 아니었어요. 요건 아니었어요. 일단 제가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여러분들이 딱 보고서도 이거는 우리도 이래라고 고기를 끄덕일 수 있는 사례를 좀 모아서 설명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모든 회사의 재경팀이 이것 때문에 월말, 분기말 진짜 맨날 야근할 거예요. 네, 진짜. 맞습니다. 어쨌든 처음 설명드리는 이 사례 1번은 이제 법인카드 전표를 이제 자동화를 통해서 사람이 하지 않고 RPA에 이제 맡기게 된 케이스인데요. 일반적으로는 회계 담당자가 법인카드 사용 내역을 보고 사용자를 뽑아서 그 사용자들한테 사용 내역을 좀 작성해 주십사 하고 메일을 먼저 보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받은 이제 개별 사용자들이 일일이 그 자기가 사용한 내역을 만들어서 메일로 이제 보내게 되겠죠. 그러면 보낸 거는 한 번이지만 받는 거는 사용자만큼 이제 받게 되겠죠. 다 취합해갖고. 그래서 그 사용 내역을 일일이 사용자 수만큼 취합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정합성도 다 체크를 해보고 또 사람 수만큼 또 시스템에서 다 입력을 또 다 해야죠. 네, 맞아요. 그러고 나서야 이제 일이 끝나게 되는데 RPA에게 맡겨놓으면 자동화가 쭉 해서 자, 사용자 추출도 RPA가 합니다. 메일도 자동으로 보내드리고. 아, 그래요? 예. 메일도 써요? 네. 메일도 자동으로 쓸 수 있습니다. 별걸 다 하네요. 그리고 사용자들이 보낸 메일도 본인이 다 읽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메일 템플릿이라든가 이런 게 적용이 돼서 RPA가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상황으로 만들어 주시긴 해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넘어온 그 사용 내역을 일일이 이제 정합성 체크도 해주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회계 시스템에 직접 일일이 입력도 하는 작업을 이제 RPA가 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입력이 됐습니다라고 담당자한테 알려줍니다. 그러면 담당자는 앉아서 보고만 받으면 되네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혹시나 RPA가 틀린 부분은 없는지, 뭐 정합성 체크라든가 이런 데 누락된 건 없는지, 혹은 뭐 시스템상에 뭐 문제가 있어서 혹시나 놓친 부분은 없는지 이런 부분만 이제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자동화를 했을 때 얻게 되는 효과를 이제 왼쪽 아래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했을 때 각 한 건당 5분 정도 걸리던 걸 이제 RPA가 하면 1분. 그래서 한 5배 정도 단축되는 효과를 갖게 되고 사람이 했을 때는 하루에 한 96건 정도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96건도 엄청 많이 하네요, 진짜. 근데 이거를 RPA가 하면 1440건, 약 15배 정도 증가하는 효과를 이제 누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사람이 직접 투입이 돼서 일을 했을 때 인건비를 가지고 놓고 봤을 때 사람이 투입 연간 처리 비용이 약 1.2억이라고 하면 RPA에 대해서는 그 RPA가 돌아가는 부분만 체크를 하니 실제로 0.08억 정도가 소요됐다고 합니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약 1.13억을 연간 절감하는 효과를 가지게 된 거죠. 와, 역으로 생각하면 지금 RPA 가격 나왔는데요. 연간 RPA 가격이 800만 원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진짜 싸긴 싸네요. 그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런 정도의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 그 자동화 사례를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고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온라인 가격 조사를 자동화하는 이제 사례입니다. 일반 쇼핑몰 같은 경우 유통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면 이제 가격 조사를 보통 하시게 될 텐데 이게 다 들어가서 일일이 다 해야 돼요, 이거. 그렇죠. 쇼핑몰 들어가서 쇼핑몰마다 들어가서 상품을 조회를 하고 최저가도 보고 거기에 걸려 있는 할인 조건도 다 확인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가격 조사표를 작성을 하고 그리고 내가 작성한 게 다 끝이 아니기 때문에 동료들하고 공유도 하고 그분들하고 이제 뭐 그 체크도 좀 해야 되고 근데 이거를 RPA에게 맡겨놓으면 RPA가 혼자서 다 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쭉 상품 조회도 하고 최저가 확인도 하고 할인 조건도 확인을 하고 온라인 가격 조사표까지 작성을 해서 관련된 그 공유 대상자들한테 전부 메일까지 다 발송을 해주니 검토만 하면 되는 거죠. 담당자들은. 그러다 보니 이제 실제로 수행 시간만 놓고 봤을 때 왼쪽 아래에 그 효과를
보여드린 것처럼 한 70배 정도 와. 업무 효율이 이제 좋아진 거죠. 네. 그리고 RPA가 업무를 대신해 줌으로써 네. 빠져 있는 시간, 남는 시간, 그 시간 동안에 담당자들은 다른 업무나 기획 업무나 좀 더 이제 고부가 가치 네. 업무에 이제 종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네.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건 아까 뭐 사례도 잠깐 나왔던 것 같지만 실제로 뭐 ERP라든가 네. 이런 비즈니스 웨어하우스에서 뭔가 이제 자료를 입력을 하고 수정을 한 다음에 내가 네. 내려받아서 이제 보고서를 생성하는 작업들이 있는데 네, 네. 월요일 첫날 출근해서 뭘 해줘라든가 아니면 매일매일 아침마다 그 일일 실적을 발표를 해야 돼라고 했을 때 네. 그렇게 되면 업무 담당자는 업무 시간 전에 출근을 해야죠. 아니면 그 전날 야근하던가 해야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 뭐 자기가 그 템플릿에다가 내용을 이제 템플릿에서 좀 수정을 네. 좀 하고 네. 그리고 그 웨어하우스에 로그인을 해서 네. 거기서 이제 자기가 조사해야 되는 내용을 음. 여러 번 조회를 하고 네. 그 내용들을 끌고 와서 실적 파일을 만들고 수정을 하고 그래서 실적 파일이 만들어지면 그걸 대상으로 이제 네. 보고서를 작성을 하죠. 여기는 이제 그냥 사례라서 네, 네.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끔 뭐 8시 출근해서 네. 9시에 보고를 한다고 이렇게 네. 돼 있는데 네. 이거를 이제 RPA가 전부 다 수행해 준다면 업무 담당자는 9시 출근해서 보고서만 작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RPA가 일일 실적 파일 템플릿도 만들어주고 네. 로그인을 해서 조회도 RPA가 다 해주고 네. 거기에서 있는 자료들을 사용자가 원하는 기준에 맞춰서 전부 다 맞춰서 일일 실적 파일까지 다 만들어서 전송을 해줍니다. 그러면 업무 담당자는 9시에 출근을 해서 RPA가 보내준 그 결과 파일을 놓고 보고서만 작성을 하면 되는 거죠. 즉 여기서 이제 워라벨이 달성될 수 있다는 이제 장점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저는 RPA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업무가 완전히 뭐 대체가 된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이렇게 딱 들어보니까 그 사람의 업무가 없어지거나 RPA로 대체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업무를 도와주는 역할을 그렇죠. 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 빨리 할 수 있게끔, 그래서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역할. 동료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요. 네. 봇 동료라고 저희들이 이제 가끔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제 워크숍 할 때는 봇 동료라고 이제 설명을 합니다. 네. 근데 이 봇 동료는 저와 경쟁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를 도와주는 동료인 그러니까요. 거죠. 네, 이 봇을 얼마만큼 잘 활용하느냐가 다른 동료들과의 경쟁이 되겠어요.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 이제 간단하게 사례를 말씀을 드렸고 네. 이제는 이제 RPA를 도입을 도입하시려는 하시거나 분들. 도입을 하셨거나 한 분들한테 이제 드리는 이제 제언인데 네. 효과가 있고 그리고 이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RPA를 구현하려면 네. 프로세스에 대한 업무에 대한 고민도 높아야 되고 네. 실제로는 이것들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평가 기준도 이제 표준화를 하거나 네. 이래야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근데 이런 부분은 각 기업들이 이제 하시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컨설턴트들을 이용을 해서 네. 이런 부분들 좀 고려를 해보실 수가 있으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조직. 그러니까 아까 사례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실질적으로는 RPA도 하나의 어떤 업무 시스템이기 때문에 네. 이걸 운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겠네요. 필요해집니다. 새로운 조직이 필요하겠어요? 새로운 조직까지는 아니지만 네. 기본적으로 규모가 커지면 새로운 조직이 생겨날 필요는 있지만 그 네. 정도까지는 아니고 일반적으로 업무 담당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운영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걸 좀 더 활성화시키고 발전을 시키려면 업무 담당자들이 본인의 업무만 신경 쓰던 거를 RPA에도 조금 쏟아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찌됐든 뭐 전담 조직을 운영하실 수 있는 형편이 되면 전담 조직을 운영하게 되는 거고 그게 그렇지 제일 좋고. 않으면 네. 운영할 수 있는 그 뭐 아레나를 아, 이제 전체적으로 네, 네, 네. 공유를 해서 네. 그 업무 담당자들이 이제 공유를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내 업무가 더 편해졌으니 더 발전시키자라는 식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또 도입하기 전이거나 도입하고 났더라도 RPA 솔루션하고 우리 업무 체계가 이제 맞는지 틀린지 네. 이런 것도 네. 좀 검토를 많이 해보셔서 네, 네. 이게 틀리다면 이제 그 솔루션에 대한 이제 고민을 좀 바꿔보는 이런 게 필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뭐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IT 쪽이 완전히 배제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실제로 뭐 봇이 운영되는 이제 환경도 있고 네. RPA 서버가 운영되는 환경도 있다 보니까 인프라가 투자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좀 약간 그 저희가 그 사례 비슷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는 거지만 모든 프로세스를 이건 자동화하려고 불가능하지. 하면 네. 안 된다는 말씀을 네. 먼저 드리는 거고요. 이 제풀에 그냥 지칠 네,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RPA 전문가가 와서 해준다고 해서 RPA 전문가들만 참여를 하면 이게 그러면 또 안 활성화가 되죠. 되질 않습니다. 현업이 나중에. 반드시 적극적으로 참여해야겠죠. 그리고 복잡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업무가 있는데 이것도 RPA로 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하시는 것까지는 좋은데 네. 그거 이제 개발 난이도가 높아지면 이 부분도 조금은 좀 지양을 해야 되는 부분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RPA를 도입하는데
IT 부서 쪽에서 네. 참여하는 게 늦어지면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간이 기간이라든가 네. 이런 부분이 좀 많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네. 전사적으로 좀 RPA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서로 같이 모두 참여해서 하는 게 상당한 효율을 낳고 그리고 그 단기간 내에 효율을 받으면 네. 거기서 또 확장에 대한 동기, 부여가 더 잘 돼서 네. 더 성공하는 RPA 사례가 될 것입니다. 네. 그리고 도입을 막상 했는데 도입한 효과는 보시지 않고 이제 보시 성공을 했느냐 실패를 했느냐 이런 것만 보시는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 RPA 도입했는데 그러니까 요거 잘 도입했나 내가 그거 잘 감시해 볼 거야. 네. 라는. 근데 RPA 봇도 사람하고 똑같은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네. 실패를 하는 케이스가 생깁니다. 이거는 RPA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뭐 어떤 사이트에 들어가서 로그인을 해야 되는데 네. 갑자기 그날 공지 사항이 떴습니다. 보이지 않던 게 떴으니까 RPA는 진행을 못 하는 거죠. 그럴 수 있죠. 이런 것까지 이제 실패로 간주를 해가지고 보시기 시작하면 실제로는 RPA 도입하는 데 대한 이제 꺼리낌이 좀 많이 생기게 되는 거겠죠. 네. 그리고 운용하기 시작하면 모니터링도 계속 하셔야 되고 지속적으로 거기서 이제 뭐가 문제가 되는지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시고 이러시면 성공적인 RPA 도입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 RPA를 도입하시고 나서도 성장 동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확장되는 RPA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세션은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